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서른을 갓 넘긴 나이에 요즘 제 삶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겉으로 보면 참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저를 지켜주신 외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과 감동이었던 사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결혼 얘기가 아니라 가족과 인연,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퇴근하면서 설렁탕을 사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현관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는 7시, 8시, 9시를 넘어가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엄마 번호를 눌렀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저는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이 점점 어두워지고 집안이 텅 빈 듯 고요해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밤이 깊어갈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만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다림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낀 공허함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전화벨이 울린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어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의 얼굴만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새하얀 조명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를 들고 뛰는 간호사, 그리고 연이어 들려오는 기계음. 그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곧 의사가 다가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는 도착 직후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내밀며 보호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셨습니다. 나무를 다루며 단단하던 그 손이 종이 위에서는 자꾸만 흔들리더군요. 서툰 글씨가 휘갈겨지듯 적혔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저는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듯한 침묵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낯선 동네, 낡은 마루, 나무 냄새가 가득 배어 있는 집. 문을 열자마자 톱밥 냄새와 오래된 가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이 그립고 한켠은 두려움까지 몰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목수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집 안 구석구석에는 그분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가득했죠. 튼튼하게 짜인 책장, 삐걱거리던 의자를 고쳐둔 흔적, 거칠지만 정성스러운 나무 결. 어린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게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날 밤 외할아버지는 제 방에 작은 스탠드를 켜주셨어요. 낡은 책상 위엔 연필꽂이와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 틀에는 새로 갈아 끼운 나무틀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분은 말수가 적으셔서 긴 위로 같은 건 없었지만 방문을 닫기 전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서우면 불 켜놓고 자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조금은 든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집이었지만 이제 제 삶은 이 집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운 건 절약이었어요. 그분은 필요 없는 건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난 물건은 버리지 않고 직접 고쳐 쓰셨고, 동네 사람들이 버린 나무 조각까지 주워와서는 의자나 작은 책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관련된 것만큼은 꼭 새 것을 사주셨어요. 계절마다 옷은 꼭 새로 맞춰주셨고 신발도 닳기 전에 미리 바꿔주셨습니다. 머리를 손질해야 할 때는 직접 미용실로 데려가셨고요. 다른 건 아껴도 내 건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외할아버지의 철칙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설렁탕이었어요. 힘든 날이나 기쁜 날 외할아버지는 꼭 저를 데리고 동네 설렁탕 집에 가셨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셨죠. 따뜻한 국물 먹으면 힘이 난다. 외할아버지는 고기보단 국물만 떠드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왜 고기는 안 드실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더 많이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라는 걸요.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안에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늘 그 설렁탕 국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 손을 잡고 꽃다발을 안고 서 있었는데 저는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는 구두가 다른 정장을 입은 외할아버지랑 둘이 서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할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설렁탕집 갈까?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손녀 졸업식이었구먼요. 그러자 외할아버지가 어깨를 쭉 펴고 대답하셨어요. 예, 우리 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자랑스러우셨던지 목소리까지 떨리시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국물만 드시던 분이 고기도 조금 드셨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셨는데 그 미소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해요. 꽃다발도 큰 잔치도 없었지만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이 저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축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꼭 성공하자.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흘린 땀을 생각하면 감히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도 늘 제 교과서를 들여다보시며 이건 어디까지 했냐 하고 물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사실 공부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았는데도 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도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자. 그 생각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저는 혼자 책상 앞에서 버텼습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손녀는 꼭 크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던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제 방을 보며 외할아버지는 몰래 부엌에서 설렁탕 국물을 데워 놓으셨습니다. 새벽에 책을 덮고 부엌으로 나오면 뚝배기 속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곤 했죠.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제겐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세무사 시험 준비로 늘 늦게 귀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막차 시간까지 버티고 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지 했는데 제가 속도를 늦추면 그 발소리도 같이 느려지고 제가 빨라지면 또 맞춰 빨라지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조차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급한 마음에 발이 걸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는데 겁이 나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드니 검은 점퍼 차림의 청년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다친 무릎을 확인한 뒤 집 앞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쩐지 묘한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늦은 밤길이 무섭기보다는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골목에서 도와준 그 청년을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인연처럼 며칠 뒤 또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늦은 밤 자취방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인가 싶었는데 곧 이어 창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적으로 경보기를 눌렀는데 요란한 경보음이 방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문 쪽을 바라보던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겁에 질려 문을 열 수 없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예요. 그날 골목에서 뵌.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바로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경보 신호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주며 안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골목에서 스쳐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라는 사실도 제 마음속에 묘한 안정감을 심어주었죠. 세무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도서관에서 보내며 책상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한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다. 내 할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가니 할아버지는 팔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버려진 나무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행히 뼈는 맞출 수 있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다. 넌 걱정 말고 공부나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꼭 합격해서 이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려야겠다. 병실을 나서는 길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색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불안하면서도 다짐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색깔이었죠. 시험일이 지나고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할아버지를 더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눈앞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그대로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할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제 책상을 만들어주고 늘 설렁탕 국물만 떠드시던 모습.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출력해둔 합격 확인서를 들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자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손녀니까. 그분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길은 이분께 효도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걸요. 세무사 합격 후 저는 한층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미뤄두었던 연애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죠. 골목에서 처음 도와줬던 그 청년, 지금은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사설 경호업체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늘 제 곁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 가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가 훌륭한 시험에 합격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이 목수 집안에서 자랐다니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무너지고 마치 제 과거가 다시 부끄러운 상처로 끌려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사람을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서윤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내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이건 절대 양보 못한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격보다도 더 큰 장벽이 제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외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내가 말 못해도 내가 옆에서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원탁 한쪽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으며 힘을 주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말 수 없는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옆에 단단히 버티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쩐지 더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가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까 숨조차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됐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외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 생명의 은인을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의 두꺼운 손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어릴 적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날 개울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는데 그때 저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이 어르신이십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맞아. 그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아이 하나를 끌어올렸었지. 내가 그 아이였구나.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가정 꾸리고 아들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쪽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연이라 하기엔 너무 기묘한 연결, 운명이라는 말 외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덮으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인연이 다시 만나기도 하는 법이지. 그날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목소리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고여 도저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저는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좁게만 생각했네요. 서윤 씨, 미안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단단하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 손에 자란 손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반대하겠습니까? 외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시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됐다. 서로 잘 지내면 된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할게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드디어 결혼이라는 길이 열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꿈 같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없이 자란다는 이유로 늘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장이 가득 찬 하객들 사이로 눈길이 닿은 곳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낯선 공간에 계시면서도 어쩐지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살짝 젖은 눈가가 보였어요. 주례사가 울려 퍼지고 저와 남편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지만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순간 식장 안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합이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인연의 결실이라는 걸 모두가 느낀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드리자.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화려한 장식보다도 눈물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날로 기억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을 맴돈 건 하객들의 축하보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도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쩌면 그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신혼집에 첫날 밤 들어서서도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분은 할아버지야.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모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단순히 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란 걸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외할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세무사가 될 수 있었고 남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외할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예요. 이렇게 제 인생의 굵직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늘 그 중심에는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을 곁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목수일을 하며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던 그분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설렁탕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사랑,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에 담긴 정성,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깊은 눈빛까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저는 세무사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다짐은 늘 같습니다. 이분께 받은 사랑과 희생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어가자. 저는 지금도 외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설렁탕을 먹으며 웃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